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 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야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2,4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김동석 대표의 실전 매매 이 매매법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의 실전 매매법 강의 자료를 모두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이 뭐냐라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렇게 이 알집 형태로 자료집을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뭐 DMI부터 MACD, VR, 갭, 기관 매매, 기본적 분석 등등 모든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안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 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53,100원까지 저가로 따지면 51,8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어디서 사야 할까, 그리고 언제 사야 할까에 대해서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제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받아갈 수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먼저 설명드릴 거는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 환율 따라 껑충 신용위기 가능성은 이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과 주요국 경기 침체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 신용 리스크까지 확산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환율이 뭐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대한민국도 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한국 CDS 프리미엄 5년물을 29일 약 57.3bp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올 초 대비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CDS 프리미엄이 뭐냐라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란 채권 부도 시 원금 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 보유자가 원금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낮고 높을수록 신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CDS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보통 ABS라든가 아니면 MBS 같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 이 쓰는 것들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면은 MBS나 ABS가 뭐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장기 채권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장기 채권을 조금 더 새로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3%로 예를 들어서 발행을 했었다. 그러면은 2%짜리 채권을 하나 더 발행해서 이거를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를 담보로 하면은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CDS 신용부도 수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용부도 수합은 이 채권의 보유자가 이제 이 CDS를 맺는 사람과 이 채권 보유자가 원금 보장자와 맺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CDS를 맺으면 채권 보유자가 CDS를 맺은 사람한테 원금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정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험처럼.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 수수료를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CDS로 어떻게 보면은 이 채권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써 다시 한번 이 채권을 발행해서 2%짜리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이 또 발행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 생기는 거고 그게 터지고 터진 게 과거의 금융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이 채권 보유자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이 낮아. 이게 보험료를 조금만 내도 돼. 그 뜻은 뭐냐?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죠. 자동차 사고를 많이 안 내고 무사고면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라가 안전하면 CDS 프리미엄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도 확률 또는 이 나라가 망할 확률을 확인할 때 CDS 프리미엄을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57.30bp 정도를 기록했다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은 일단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32bp 수준으로 머물렀지만 이후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보면은 그동안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CDS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57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쭉 내려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실제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등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8년 우리가 항상 비교하죠. 최근에 환율이 비슷했던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CDS 프리미엄은 650bp였습니다. 지금 몇 bp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57.98bp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2008년도에 망했을 때가 얼마였다? 650bp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2008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더 튼튼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15년, 14년 만에 대단히 성장한 나라가 됐고 안전한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위기와 같은 리스크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요? 57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영국 CDS 같은 경우에도 28에서 48로 미친 듯이 튀어 올랐고요. 미국은 당연히 26.8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일본이 27.18. 일본이 왜 낮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아니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한 번 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되냐? 일본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약 5천조쯤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200조가 넘게 들어와요. 1년에. 일본은 가만히만 있어 돈이 200조가 넘게 들어오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이고요. 독일이 24,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최근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은 111까지 올라갔고요. 인도가 118, 태국이 88, 스페인이 64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CDS 프리미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 수준은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근데 미국이 쓰러져 가면 같이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의 이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를 판단할 때 전 개인적으로 항상 GDP 성장률을 봅니다.
GDP 성장률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왜냐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은 물가는 당연히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는 무조건 올라야 경제 성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가 성장률 플러스 GDP 성장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성장률이 수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수요가 높으니까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입니다. 물가 성장률과 GDP 성장률이 함께 됐을 때 경제 성장이 나온다?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물가 성장이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적정 수준을 찾는 거고 GDP 성장률도 당연히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우리가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미국이. 그럼 이번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쭉 보겠습니다. 미국 내년 기준금리 4% 이상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3.25니까 올해 남은 11월, 12월은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고요. 3분기 성장률을 0%대까지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은 와 GDP 망했네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라고 했죠? 예,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GDP 성장률은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럼 3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0%대까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나아지고 있네. 쭉 보시면 미국 경제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4% 이상 올리고 내년에도 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전망 추이고요. 7월 29일이 2.1, 8월 10일이 2.5, 2.6이었는데 점점 정확히 얘기하면은 잭슨홀 미팅을 기준점으로 해서 2.6, 1.3 해서 뭐 절반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계속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 거죠. 왜냐면 내년 3월쯤이면 그래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치가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진 거고요. 그렇더라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년 중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과 예상과는 달리 긴축 기조가 더 강하게 또는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DP 성장률이 지금 0.5%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3분기가 뭐다? 플러스 0.5%라도 나오겠거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3분기 플러스라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하던 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와 미국이 무너진다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놔도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은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삼성전자는 왜 빠지는가, 왜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뭐 열심히 만들겠다, 시스템 반도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 따라 주가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사만전자 추락 위기, 개미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왜 시름시름 앓고 있냐? 예를 들어 차라리 뭐 6만 원에라도 샀다 내가. 그러면은 그래도 버틸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얼마에 샀냐면 대부분 제 주변 개미 투자자분들은 9만 원에서 대부분 이제 8만 원 사이에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단가를 낮추거나 하신 분들이 한 7만 원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좀 삼성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보시면은 올해 주가 추이가 78,000원에서부터 53,000원까지 정말 다이렉트로 그 내리꽂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 반등 정도는 있었지만 별로 뭐 크게 뭐 이득이 될 수 없는 반등 수준이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저점을 갈아치우면서 삼성전자 주식 20조 원 가량을 사들인 개미들이 상당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4만 전자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4만 9천 원이든 4만 8천 원이든. 9월 30일 장중 5만 1,8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 경신한 뒤에 5만 3,100원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와 비교하면 32% 이상 급락을 했고 9월 들어서만 10% 하락이 나온 상태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9월 한 달에만 삼성전자 보통주를 1조 9,41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올 들어 순매수 규모는 약 18조 333억 원에 이릅니다. 우선주까지 더하면 순매수는 19조 8,690억 원으로 개인들이 사들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63% 이상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개미들이 평균 약 20% 가까운 손실을 내고 있는 건데 사실상 20%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매수한 사람들이 20%고요. 대부분은 저는 아마 한 40% 이상은 손실이지 않을까, 3, 40% 가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올해 평균 매수 단가는 6만 5,443원과 9월 30일 종가 5만 3,100원을 비교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나 위기를 겪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디램에 관련된 영향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업황 우려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디램 가격 하락 지속 전망입니다. 이거는 9월 초에 나왔던 기사고요. 어차피 뭐 9월 초나 10월 초나 뭐 전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분들이 크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업황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약세를 나타내냐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재부상하면서 관련주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당히 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주력 반도체 두 종의 대중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지를 했고요. 미국 당국이 기계적 학습을 고속화하는 반도체 A100과 H100을 중국에 반출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주가가 하락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규 CPU 출시 지연과 쌓여있는 재고량을 감안하면 반도체 디램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2분기 전분기 대비 1.2% 하락에 그쳤던 반도체 가격이 3분기에 15% 하락, 4분기에도 1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동안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유지를 했으나 디램 가격이 하락이 지속된다면 100억 달러 방어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을 방어하는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 이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업종이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다? 이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램 가격이 왜 하락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 그러면은 이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디램 가격의 하락이 왜 이어지는가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텔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발표를 했습니다. TSMC 삼성 역전 인텔 연내 1.8나노 반도체 설계 완료라고 한 기소가 떴는데요. 인텔이 반도체 왕자 탈환을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첨단 제조 기술 분야에서 TSMC 삼성전자보다 어, 먼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열린 개발자 포럼에서 인텔 이노베이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13세대 데스크톱 CPU,
랩터 레이크와 PC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아크 A770을 공개했습니다. 랩터 레이크는 최신 D램 규격인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두 번째 CPU고요. 7나노미터 수준인 인텔 7 공정 기반이며 전작 대비 성능 15%, 전력 효율이 30% 개선이 됐습니다. 아크 A770은 GPU 후발주자인 인텔의 야심작이고요. 경쟁사 제품 대비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으로 현재 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심산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버용 CPU 차기작인 사파이어 래피즈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는 첫 DDR 이 5 D램이 호환 가능한 프로세서인데 아직 연내 출시가 어려워져서 아마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 일정과 별개로 첨단 공정 개발은 정상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DDR5라는 D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DDR5를 쓸 수 있는 CPU인 랩터 레이크를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이번에 인텔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예, 이 데스크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쭉 보시면은 여기에 써 있죠.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는 아직 연내 출시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D램은 지금 현재 DDR5로 이미 작년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DDR5를 쓰려면 거기 안에 CPU를 바꿔야 돼요. 근데 CPU를 바꾸려면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은 방금 얘기한 대로 랩터 레이크를 써야 하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용들은 대부분 CPU를 바꿔서 DDR5를 쓸 수 있게끔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예,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는 DDR5를 쓰려면 사파이어 래피즈를 써야 되는데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연내 출시가 힘들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 영향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 기사를 보시면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올해 안에 공개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로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 승부수 보겠다라고 이걸 언제냐? 2022년 5월에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중앙 처리 장치 사파이어 래피즈 초도 물량 공급을 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출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공급을 해본 겁니다. 공식 출시보다 앞서 공급 사례를 확보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 선점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열리는 인텔 비전 2022 행사에서 5월 달에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즈 초도 물량을 출하 중이다. 올해 안에 추가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고 사파이어 래피즈는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승부수다. 메모리 규격인 DDR5를 지원하며 기존 세대 대비 30배 향상된 AI 성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언제 3분기에 원래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사파이어 래피즈다. 이게 30배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올해 안에 3분기 안에 발표를 하기로 이번에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를 원래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싹 까보니까 올해 안에 힘들겠는걸? 얘기한 거죠. 그럼 당연히 DDR5 우리가 얘기한 메모리 반도체 이 D램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데이터 센터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데스크탑에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써야 하나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D램 세대 교체가 또 지연됐다. 메모리 업황 돌파구 멀었다 얘기 나오는데 쭉 보시면 기존보다 30% 높은 몸값에 반도체 침체기를 반전시킬 주무기로 이 주목받는 게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인데 이 출시가 미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서버용 CPU가 지연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내년 1분기로 일정을 미룹니다. 내년 1, 2, 3월 안에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왜 굳이 데스크 탑용이 아니라 서버용이 중요하냐?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를 기대하는 이유는 고부가 시장,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시장인 서버용 CPU 중 유일하게 DDR5 규격을 지원하는 CPU가 인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빼고는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인텔이 실패하면 다 미뤄지는 거고 인텔이 성공하면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DR5는 기존 DDR4에 대해서 당연히 성능이 좋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PC 최초로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엘더 레이크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사용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DDR5 본격으로 꽃을 피려면 뭐 사실상 데스크탑이 아니라 서버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가 DDR5 구매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 사파이어 래피드가 출시가 돼야 DDR5 시대가 본격적으로 넓어진다.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서버용 CPU 분야가 89.3%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해봤자 10%밖에 안 되고 서버용이 몇 퍼센트? 90%다. 우리는 뭐예요? 이 서버용을 써야 이 90%가 충족이 되는 건데 안 되면 내가 진짜 풀로 채워야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밀리면서 디램도 밀리고 다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영향이 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왔다? 그래서 서버용 디램 도미노 타격이 오나까지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서 생산하는 뭐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중단, 국내 반도체 업계 긴장하고 있고 디램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다. 근데 방금 얘기해 뭐라 했어요? 1월 내년 1분기에 출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4분기까지 디램 가격 얼마 빠진다 했어요? 마이너스 13% 빠진다고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악재. 그럼 사실상 디램에 관련된 악재는 거의 다 빠져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는 이미 현재 반영되고 있는 악재다. 이게 뭐 반영이 안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반영되고 있는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대중반도체 수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마 당연히 지금 현재는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건드리고 중국을 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지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심하다, 어쩐다 하더라도 바뀔 여지가 없다. 그래서 미국 의회 중간 선거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인플레법이라든가 이 개정 논의 12월 이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 나왔죠.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문제 논의나 국방 수권 법안 처리 등도 선거 이후로 다 넘어가게 됐고요. 하원은 미국 회계연도 종료일인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빼고는 다 넘긴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문제, 국경 위기, 공급망 문제, 협의를 거부하고 다 넘길 거다. 다 중간선거 뒤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원은 전날 회의를 끝으로 중간선거 전 법안 표결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표결은 11월 14일부터 중간선거가 끝나고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원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중국과 뭐 문제,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차피 중간 선거 전에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11월 넘어서 해소가 되더라도 그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10월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지금 나온 거는 정리를 하자면 디램에 대한 악재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반영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만 원까지 깨진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로 이제 중국 이 공급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재는 뭐 없나요? 당연히 있죠. 삼성전자 가진 호재. 이번 10월 달에 뭐 합니까? 예, 손정희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ARM 인수합병에 관련된 논의를 하죠. 왜 ARM 대주주가 소프트뱅크니까.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번 주에 만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의 팹리스 ARM과 삼성전자 간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 회장은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한 목적으로 묻는 말에 비즈니스 목적 해가지고 아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목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손 회장이 무슨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RM을 일단은 인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삼성전자로서도 ARM은 관심을 가질 만한 M&A 대상이다. 근데 단독으로 M&A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엔비디아가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도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RM을 인수하면 당연히 독과점 문제로 야, 너네가 독점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M&A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무산된 이후 인텔, 퀄컴, SK하이닉스 등등이 컨소시엄을 통해 ARM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난 독점할 생각 없어라고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ARM 관련해가지고 이 IPO 투자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RM을 상장시키는데 거기에 지분을 좀 삼성전자가 태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번 만남에 결론을 짓진 않을 것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재는 ARM 관련된 이 인수합병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끝나고 해결될 것 같고 ARM 인수합병 이슈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 어디서 사야 하고 언제 사야 할까? 전 정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 좋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4만 원이 깨지는 자리예요. 이 5만 원이 깨져서 4만 원으로 오는 자리. 이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자리다. 왜냐면 최근에 거의 다 왔거든요. 5만 1,800원까지 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5만 원은 한번 깨고 올라야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5만 원 깨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래야 안전합니다. 괜히 애매하게 올라갈 바에야 깨고 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뭐 주가 방향을 잡겠지만 5만 원 깨는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 언제 사야 할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중간 선거가 끝나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살까 말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5만 원 깨면 산다는 생각을 하고 11월 넘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 선거 11월 8일이거든요. 11월 8일 넘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슈 또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김동석 대표의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모두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이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 이거를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나눠드린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이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접속하시고요.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 구글 플레이 플러스 앱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고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전화번호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해서 안에 어플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전 매매 기법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까 6만 명 구독자 이벤트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벤트 해서 6만 명 달성 이벤트 올려놨습니다. 쭉 들어가서 6만 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김동석 대표의 주식 성공 매매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서적을 통해 공개됐거나 경제학자들로부터 나온 이론들 중 실전 매매 가장 활용도 높은 매매법을 직접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하시고요. 안 하면 못 드립니다. 예, 한 사람만 주고 그 다음에 아래 구독자 이벤트 게시글 밑에 이 하트 버튼을 클릭하는 사람, 이 하트 버튼 보이시죠? 예, 이거 누르는 사람. 구독하고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게시글 밑에 하트를 누르시는 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되고요. 10월 3일부터 23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참여하시면 조기 마감도 가능하니 꼭 미리 참여해 놓으시고요. 자료집은 10월 23일 이후에 한 번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100% 무료니까요. 이벤트 참여해서 자료집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0월 4일, 3일, 30일, 29일, 28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한번 확인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장 시작 전 이 시황 플러스 알파로 장 끝나고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구충제 관련주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는가? 왜 이슈가 됐는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를 해드리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고 관련주도 무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저희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